미국이 1년에 군함을 제대로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0.04%밖에 안 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게.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해양 패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철회하는 순간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도대체 뭘 믿고 트럼프는 명확하게 중국 편 들 거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와 직결된 안보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근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재처리 승인 가능성이 좀 열리면서 일본이 오히려 또 술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내부 기류 좀 어떨까요? 내부 기류는 명백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뭘 불만을 표하거나 할 수는 없죠. 왜? 미국에 대한 비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끙끙 앓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도 지금 디젤 기관으로서 잠수함을 운행하는 거는 재래식 이제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새로운 에너지라는 게 원자력 에너지죠.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 이런 식으로 딱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죠. 그런데 차세대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갈 거라고. 그거는 9월 달인가 그 뭐 보고서에 이미 나왔어요. 그게 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그렇게 승인을 받는 그 전에 이미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차세대 에너지를 가지고 뭐 잠수함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의사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공개 발언만 했지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그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핵 사문칙도 있고 또 평화헌법 뭐 어쨌든 일본은 핵을 가지고서 무슨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전쟁과 관련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론이기도 하고 법도 있고 그걸 이제 개정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쉽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요 이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처리된 핵 연료가 거의 뭐 40kg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핵무기를 만들면 한 1000발 이상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뭐 수백 기 뭐 가져버리면은 미일 안보 조약 굳이 저렇게 종속적인 미일 안보 조약을 계속 유지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을 건다거나 또 한 번 엉겨붙는 거 이것만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가 미국의 정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핵 재처리 기술까지는 그것까지는 그게 한 20% 정도 뭐 퍼센트가 낮으니까 그거는 용인해 주는데 그게 핵무기 만들 정도 되면 8, 90%라든가 막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거기까지는 미국 용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미국이 그걸 용인해 줄까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나 한국 중에 한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굳이 뭐 일본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한테 그 핵 잠수함 연료를 주겠다고 트럼프가 승인할 때는요. 한국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국방력 세계 5위잖아요. 일본을 한참 앞섰어요. 이거는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판매하는 거 이거 미국 다음으로 거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앞으로 계속 팽창이 날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한국이 해군력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조선업이요, 뭐 수준 높은 조선업은 세계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군함 만들고 하는 거 지금 미국이
1년에 군함을 제대로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한 측도. 전 세계에서 0.04%밖에 안 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한테 해양 패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관세 협정하면서도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한다. 이거는 미국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업인 거예요. 이게 미국한테만 이익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충분히 이익이 올 수 있는 그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죠? 알래스카 가스 같은 거 그거는 거의 소위 말해 수익성이 없는 것. 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앞으로 이 동아시아를 뭔가 좀 꾸려 나가야겠다. 과거에 일본하고 했는데 이게 명백히 드러난 게 이번에 이 핵잠수함 성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뒤집어졌죠. 속으로는 이게 뭐야? 과거에는 한밀 공조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여기 위계가 딱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본 지금 현재 내부 경제 지표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 어떨까요? 제일 먼저요.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로서 선출되면서 바로 엔저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총리가 딱 되니까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한 10엔 정도 올라갔어요. 1달러당 147엔 하던 것이 157엔. 157엔에서 잠깐 멈칫 하다가 다시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번에 보정 예산을 보정 예산 21조 3천억 엔이나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무슨 지금 뭐 산업이 잘 돼가지고 수출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국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국채 찍어낸다는 건 뭐냐? 국채를 찍어낸다는 거는 결국 뭐냐?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국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세계 속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도 안 됐던 게 지금 1.87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니까 일본이 안고 있는 빚이 엄청나잖아요. 그동안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600조가 넘어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다고요. 과거에는 어떠냐? 장기 국채도 이자가 0. 몇 %대 1%가 안 됐죠. 단기 국채도 단기 이자도 사실은 마이너스 0.1이었고 플러스 0.1이고 그게 수십 년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다 없앴죠. 그래서 어떻게 0.5%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내년쯤에는 0.25% 올릴지도 모른다. 사실 이번에 이 연말까지 0.25% 올릴 거라고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자마자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전부터 지난번 총재 선거 때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그 바보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총리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는 거죠. 이제 못 올리는데 어쨌든 국채가 그렇게 또 많이 찍게 되면은 엔저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엔저로 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수입 물가 높아지면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물가가 올리잖아요. 그게 지금 한 3% 가까이 되는 이제 물가인데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정 예산에서 11조 엔 정도가 물가 대책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 얘기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 중국을 때릴수록 자국 내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철회하는 순간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철회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았는데
뭐 보고 지지도가 높았겠어요. 앞에 자민당이 그렇게 뭐 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선거 때 그렇게 패배한 이유가 자민당이 금전적인 뭐 부패 이것들 때문에 지지도가 높지 않는데, 그런데 자민당에서 나온 총리가 저렇게 지지도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한테 할 소리 다 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아베가 8년 반 가까이 총리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두들겨 패고 한국 두들겨 패서 그래요. 한국한테 그 소재 그거 세계 수출 규제한다 그랬대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아이고 아베 잘한다고 그랬다고요. 한국 삼성을 이제 망가뜨리려고.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통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요, 전 세계 한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그걸 일본에서는 친근감을 느끼냐 뭐 안 느끼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 뭐 한국을 좋아한다, 그게 전 세계 대부분 7, 80%,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 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낮은 게 중국이고 제일 낮은 게 일본입니다. 거의 한국이 좋다가 30%대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 전 세계가 다 7, 80%, 8, 90% 넘어가는데 가장 한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통계치예요. 일본은 중국도 아주 싫어하고요. 싫어하는 도가 한 8, 90% 되고, 한국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좋아졌다 해봐야 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거지, 5, 60대는 여전히 한국 그 별로 속으로는 전부 저놈들 말이지, 옛날에 우리 식민지 당했던 놈들이 말이지 좀 살게 됐다고 기어오른다, 거의 그런 인식이에요. 다카이치가 그랬잖아요. 기어오른다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인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서 중국 바라보기를, 옛날에는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40년 전만 해도 자기들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됐다고요. 한국 그 당시 30분의 1, 뭐 옛날엔 3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은 이제 일본이 2분의 1 정도 됐어요. 중국은 4.5배고요. 그리고 모든 보세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웬간한 건 다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소재 부품 장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각지고 그렇게 살면, 거기다 영토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주변 모든 국가들하고 과연 일본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느냐,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안 되는데 하시모토 대츠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힘이 약하면서 힘 강한 사람한테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보면 이런 현중 마케팅이 통하더라도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지지율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민당 이제 내부에서 뭐 경제적 리스크나 뭐 외교 갈등을 이제 명분 삼아서 다카이치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아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했던 발언을 처리는 절대 못 하거든요. 못 하는 대신 다카이치 총리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발언을 철회할 수 있느냐 물으면 절대 안 할 거다. 그런데 중일 관계가 일정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카이치 사나이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 하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몇 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끝까지 이제 중국 그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대만은 분명히 이거는 일국 체제라고 분명히 일본도 그걸 인정하면서 국교 정상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조차도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아니 중국이 일본보다 4.5배나 국력이 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외교력은 압도적이에요, 일본보다. 지난번에 에펙 봤잖아요. 시진핑 주석 앞에 전부 정상들이 다 와가지고 막 그게 다 둘러싸가지고 악수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지지도가 높다고 계속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한다든가 한다면은
중국은 끝까지 갈 거라고 나는 봐요. 나는 중국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또 얼마나 또 많은 아픔을 줬습니까? 네. 다 알죠. 그런데 내가 한중 일중 관계, 중일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의 관계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약할 때는 중국도 일본 앞에 살짝 엎드렸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속이 막 뒤틀려도 일본한테 뭘 좀 얻어가려고 아니면 좀 뭘 좀 배우려고 고개 숙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최첨단은 중국이 웬간한 건 다 앞서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도대체 뭘 믿고 유일하게 미국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미국도 그렇죠. 이 질문 나옵니까?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국의 반응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지근하잖아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분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관세 협상 다 끝났어요. 5,500억 달러죠. 이미 사인했어요. 일본한테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뭐 돈만 걷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죠. 거기다가 곡물을 완전히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가장 지지해주는 세력이 농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출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고 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투표를 했더니 예?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네? 수출이 뭐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앞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곡물 제발 좀 사주라. 옛날에 그렇게 중국이 일기 내각 때도 중국이 안 사주니까 아베한테 너 좀 옥수수 좀 사주라 그래가지고 하이 헛가리마시다 그래놓고는 안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망해버리고 나니까 트럼프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 곡물 사준다 해서 안 믿어요. 별로. 아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한 보증수표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 편을 듭니까? 안 들죠. 거기다가 중국은 일본보다 4.5배나 국력이 단단하고 시장이 넓어요. 트럼프 미국 제품하고 뭐 하여튼 미국하고 협상할 건덕지가 훨씬 많은데요. 중국이래. 앞으로 해야 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편 들겠어요? 나는 명확하게 중국 편 들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과연 농론할까? 가장 실패한 게 미국의 의도를 잘못 읽었다. 이게 결정타라고 나는 봅니다. 이제 우리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일 갈등이 사실 한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뭐 한중일 정상회의도 뭐 무산되고 외교적인 아무래도 부담도 있을 거고요. 한반도 안보 문제까지도 이제 좀 넓게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요?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쟤 둘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멱살 잡고 막 흔드는데 옆에서 그냥 쳐다만 봐야 돼? 아니면 말린 척하면서 속으로 웃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일본도 그렇고 이웃이고 중국도 이웃이고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삼국이 이합집산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 편을 든다, 누구 편을 든다 이거는 단락적인 얘기고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중국과 아주 험악했던 적도 있었고 일본하고 아주 험악했던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험악하게 되면 이쪽하고 손잡고 이렇게 험악하게 되면 이쪽하고 손잡고 이게 국제 정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하는 게 이게 외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치고받고 싸울 때는
어느 한편에 들게 되면 한편하고는 적이 돼요. 굳이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중간에 있으면요. 양쪽하고 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는 조금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다만 이제 서로가 양쪽에서 손잡고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쪽에 너무 힘껏 끌어다니면 여기 우리가 이쪽이 잠수하면 이게 탈골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 못하게 뭐 하는 것도 하고 조금 실리를 챙길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뭐 국제 정치라는 게 내혹합니다. 이럴 때 어부지리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 게 챙길 수 있을 때 못 챙기는 것도 바보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에 못 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행객들을 바로 주변에 선진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서울병 같은 얘기도 들립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한쪽의 물꼬를 딱 막으면 한쪽 물꼬는 터주는 게 이게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또 한국에서 막 데모해가지고 중국 협중 막 데모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걸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협중하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도 그러고 있어. 이걸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지금 이 호식이 왜 협중을 일으킵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거기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중국과는 좋은 얼굴을 하면서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우리 혜택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영토 문제를 가지고서 일본은 중국하고는 센카쿠 제도 자위다오 거기에서 지금 계속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뭐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 그런데 이제 한국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또 문제 제기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하고 독도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이건 전략적으로 아주 바보짓이에요. 그걸 중국이 딱 간파해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다케시마 무슨 전시회를 뭐 좀 확장해가지고 뭐 전시한다 이러니까 또 중국 기자가 또 중국 외무성 그 대변인한테 또 질문을 또 던져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해요. 중일 관계 속에서 지금 험악한 중일 관계 속에서 왜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도된 질문인 거죠. 딱 던지니까 아니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들 땅이라 그러면서 저런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일본은 주변 국가들에서 악성 발언을 뭐 늘려가 주변 국가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악성 발언이라고 그랬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명백히 모든 그 내포된 뜻은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이 악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국 편을 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다. 그게 뭘 말하냐? 한국 너 우리 편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내 편 해라. 그거거든요. 영토 분쟁 너 편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로 와.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일본은 러시아하고는 저 어마어마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요. 그 땅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오키나와 두세 배 됩니다. 영토 전체를 다 따지면. 센카쿠 제도는 어느 정도냐? 독도의 50배. 그리고 그 해역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 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해역이 센카쿠 제도를 갸오이다오를 중국이 차지하는 순간 그 해역이 쭉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해양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오키나와입니다. 중국이 오키나와를 옛날에 너희들 땅이었냐? 일본이 너희들 땅이었냐? 그 옛날에 중국한테 조공바치던 나라다. 500년 가까이 중국한테 조공바치던 나라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삼켰잖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대만을 가지고 너희들 땅도 아닌데 거기 왜 들으냐?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가지고 중국이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거기에다가 한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벌일 거냐? 내가 볼 때는 바보짓인 거예요. 이 전략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바보짓인 거예요. 최소한 한국만큼이라도 내 편으로 끌려면 최소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영토 분쟁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죠.